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줘서 내보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이런 기사가 있네요. 위로금을 줘 세입자 내보낸 홍남기, 임차인 이사비 일반화 우려. 여러분들 부동산 지금 뭐 전세에 관련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집을 구하거나 아니면 현재 임대인 임차인으로서 만기가 다가오는 케이스의 분쟁 사례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있죠. 뭐 홍남기 부총리도 그런 일을 겪게 되면서 많이들 알려졌는데 본인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은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본인이 갖고 있는 집에서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면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거를 홍남기 부총리께서 어떻게 난관을 타파를 하셨냐? 이게 뭐 국감에서도 그 국토부통부 장관한테도 홍남기 부총리 정세 어떡합니까를 물어봤더니 뭐 새로 구하셔야죠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줘서 내보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이미 만연해진 상황입니다. 알게 모르게 암시장이 형성된 거죠. 그죠? 이게 법적으로 아무리 협의되니까 법적으로 문제 생긴 건 아니지만 원래 이런 사례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입자는 홍 부총리로부터 이사비 명목의 위로금을 받고 이제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금액을 받고 계약갱신 요구를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갱신 청구권이 하나의 무기로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협상 카드가 쥐어진 거죠, 세입자들한테. 그죠? 분쟁 호소 사례를 보게 되면은 한 집주인이 겨우 매수자를 구해서 계약하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문자로 저희는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 쓸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눈웃음 표시. 완전 약 올리는 거죠. 예. 이러다 보니까 저는 매일매일 임차인에게 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채 앞도 예상할 수가 없네요. 보통 만기가 되면은 나갈지 안 나갈지 미리 통보해서 정리가 되면 되는데 지금 만기가 다가오더라도 이 사람이 나갈지 아니면 청구권을 쓸지 아니면 나간다고 했다가도 말을 바꿀지 그렇다고 서면으로 받으라는데 서면까지는 안 해주지 뭐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 버렸잖아요. 본인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했냐니까 위로금을 주고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공식화된 거예요. 경제 수장이 나도 뒷돈 주고 세입자 내보냈다라는 게 공개된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사의 지적이 틀리지가 않죠. 사실상 임차인 이사비가 일반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뭐 2,500만 원 요구했네, 6천만 원 요구했네 이런 기사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임차인이 완전 갑이에요.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서 완전 임대인을 어떻게 보면 깔아뭉개고 임차인만 위한 법을 쓰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그 평등이 확 바뀌어버린 거죠. 역평등이 돼버린 거죠. 역평등이.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사례가 발생할 걸로 충분히 예상이 됐었고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무시하고 임대차 3법을 강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 사례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맹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분 같은 경우는 다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이분이 집을 구하게 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주의하고 있었는데 국민의 눈이 모두 몰려있는 상황인데 이 뒷돈을 주고 내보내는 이런 거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뭐 돈을 빌려서라도 새 집을 구하든지 전공법으로 나갔어야지 이분은. 지금 이게 어떤 시그널을 줍니까 국민한테? 아 방법이 없구나 임차인 내보내갖고 하는 방법밖에 없구나라고 인식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모든 국민의 눈이 쏠려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임대차 3법이 시행되는 현장에선 집을 사고도 세입자 때문에 입주를 못하거나 집주인이 본인의 집을 제때 팔지 못하는 등 엄청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세 난도, 전세가 또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고요. 그 뭐 간혹 뭐 우리 동네 괜찮아요 이런 분도 있는데 그 동네가 뭐 희한할 정도로 괜찮은 거고 전국적으로 지금 뭐 서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서울 및 수도권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면서 전세난이 매우 심각한 거예요. 집을 비워준 대신 이사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좀 흔한 상태가 돼버린 거고 보수 야권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기존 임대차법 맹점을 개선하는 대신에 꼼수를 써 본인만 위기를 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렇죠. 이분은 이런 방법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마당에서 돈을 줘서 소위 말하는 뒷돈을 줘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은 스스로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정책의 신뢰성도 뚝 떨어지게 되는 거고 부작용은 이렇게 뭐 부총리도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도 인정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기사 보겠습니다. 공시가 현실화의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 금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시뮬레이션도 하는데 이게 좀 결과적으로 줄어든다 이제 이런 기사인데요. 공시가 현실화율이 이제 요즘에 기사 나온 것처럼 5년에서 10년 사이에 90%를 달성하게 되겠죠. 그러면 제초한 책정 시 준공인가 시점 현실화율을 이 율을 추진위 때에도 소급 적용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최종적인 것은 내년 2월 초 정도가 이제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초안이한 거에 대한 개념은 아시죠? 이건 초과이득 환수 제도로서 실질적인 상승분, 그 다음에 원가분 이런 거 빼고 더 초과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한다. 최고 많이는 50% 구간도 있고 10%, 20%, 30% 이렇게 뺏어가는 건데 2011년 이게 추진위서부터 준공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남아이츠의 경우는 2011년에 추진위가 설립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시세가 11억 원, 공시가가 7억 원이었어요. 공시가 현실은 63%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이제 90%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뭐 한 20억이 됐다라고 치게 되면은, 11억 원에서 20억 원이 된 거잖아요. 그럼 20억 원이, 실제로 90%의 그, 현실화율을 보인다 그러면 18억 정도가 공시 가격이 되는 거죠. 18억 공시 가격인데 여기서 공시 가격이 7억이었어요. 그러면은 무려 11억이나 올랐죠. 실제로는 9억밖에 안 올랐지만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어떻게 맞춰준다? 이 공시 가격도 이 11억 시세의 현재 현실화율 90%를 맞춰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략 한 10억 되겠죠. 그러면 7억에서 18억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10억에서 18억 오른 걸로 실제로 11억 오른 것이 아니라 8억만 오른 걸로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나오게 되면 초과이득 환수 금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건 뭐 생각해보면은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뭐 이게 뭐 배려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정확한 거죠. 아주 정확한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면은 재건축이 그나마 지금 초과이득 환수 제도로 인해서 뭐 말들이 많은데 그나마 조금 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뭐 여기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재건축 단지들은 초과이득 환수 제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시점 대비했을 때는 약간의 희소식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